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할 것인가? 투표는 결국 부결됐습니다. 참석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노총도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대 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제 개편, ILO 협약 비준, 갈 길 바쁜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을 현안이 돼버렸습니다. 친노동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가 결국 등을 돌릴 것인가? 반쪽짜리 회의에 참석할 기업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과연 노사정은 어디까지 첨예하게 대립할 것인가? 어려운 숙제가 널려 있습니다. 오늘 직설은 전문가 의견 구하며 그 해법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패널로 참석해 주실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숙명여자대학교의 신세동 교수님, 중앙대학교의 이병훈 교수님, 그리고 권혁중 경제평론가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새벽까지 진행된 민주노총 대의원 회의, 결과는 노사정위 참여 부결이었습니다. 민노총과 한노총 상황 먼저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어제 오후 6시부터 천여 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수차례 정회 끝에 자정을 넘겨서까지 논의가 계속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된 겁니다. 이번 대의원 대회에선 시작부터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나 최저임금 체제 개편 등 정부 추진 방향이 노동계 입장과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대의원 대회 중 경사노위 불참과 조건부 불참, 조건부 참여란 수정안이 나왔고 표결에 붙였지만 모두 부결됐습니다. 결국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원안이었던 경사노위 참여 표결을 포기하고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수정안을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집행부의 안으로서 지금 제출되어 있는 안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음 달 경사노위 참여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노총 역시 어제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중단을 경고하는 의미로 모레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사실상 양대 노총이 모두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앞으로 경사노위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직설은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드디어 참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전망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좀 해보고자 했었습니다. 그런 기대도 컸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까지 됐던 민주노총 표결 결과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됐다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토론을 시작하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내용을 마음을 좀 안고 먼저 권혁중 평론가님한테 좀 상황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어제 밤새 이제, 뭐 지켜보셨죠? 네,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근데 매번 봤더니 뭐 원안이 있었고요. 네, 표결에 맞아요. 붙였던 게 수정안이 좀 있었고 내용이 좀 복잡하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매번 나올 때마다 뉴스가 이제 속보로 뜨잖아요. 예. 그래서 속보로 계속 봤는데 볼 때마다 이제 뭘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스펙타클하다 예. 이런 표현을 좀 받았는데요. 어제 요 시간만 해도 대의원 회의 열린다라는 네, 속보가 네, 네. 떴고 대의원 회의 열리면 들어오려고 하나 보다 네, 네, 이렇게 그렇죠. 생각들 했지 그리고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또 참석을 해서 참석률이 높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는 분위기도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저만 그랬던 게 아니군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는 대의원이 한 1,270명 정도 되는데 한 1,000여 명이 이제 참석을 하셔갖고 1,000명 꽉 찼어요.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고 했는데 이제 수정안이 3개가 나왔죠. 이제 뭐였냐면 불참하겠다, 아니면은 조건부 불참하겠다, 조건부 찬성하겠다, 참석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수정안 3개가 다 이제 부결 처리가 됐습니다. 표결을 했는데 순서대로 가자면은 원래 모여서 표결하고자 했던 거는 참여할 거냐 그렇죠. 말 거냐. 그게 원안이었습니다. 예, 자 참여하겠습니까? 불참하시겠습니까? 이거를 1,000명한테 표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원안이었는데 네네네. 그거는 붙이지도 못했고 그렇죠.
수정안이 3개가 나왔었다. 네네. 아하. 그래서 이제 수정안을 3개를 부결시켰죠.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원안대로 이제는 표결 처리를 할까 했는데 사실 내부 논의 끝에 이제는 아예 표결 처리도 안 하는 걸로 돼서 이제는 이게 완전히 뭐 말 그대로 끝나버린 이런 케이스가 나와서 예. 사실 좀 시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솔직히 많습니다. 시장 쪽에서는 이제 불만이 많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김 위원장이 아무래도 리더십의 타격을 좀 받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받고요. 또 한 가지 내부적인 논의가 분명히 저는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김 위원장을 희생시켜서 제가 보기에는 내부 분열을 막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예. 왜냐하면은 워낙 그 찬성과 반대가 극렬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표결에 붙였다면은 민주노총이 말 그대로 정말 극단적으로 말하면 쪼개질 수도 있는 상황.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김 위원장이 자기를 희생시켜서 제가 보기에는 표결을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내부 단속을 좀 시켰다라는 게 좀 생각이 들고 그 정도로 사실 이번에 굉장히 격렬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 표결은 심플해야 되는데 어제 이 시간쯤 해서 표결을 위한 대의원회의가 열리기로 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드디어 결론이 나나보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결과는 둘 중에 하나니까 표결을 해서 찬성이 많으면 들어가는 거고 반대가 많으면 부결되는 건데 그 원안은 표결에도 붙이지 못하고 수정안 A, B, C 나왔다. 벌써 그때부터 조짐이 좋지는 좀 않았습니다. 이 내용 계속 그 연구하고 계시는 이병훈 교수님한테 직설적으로 좀 여쭤보죠. 민주노총 분위기가 얼마나 내부가 복잡한지에 대해서는 표결 과정만 봐도 충분히 짐작이 가능한데 자 이것 때문에 결국은 그 참석 못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가 가능하십니까? 그건 당사자들한테 물어봐야 될 그래도 질문인데요. 당사자들한테 물어보면요 말들을 정확하게 못 예. 하시니까 제가 아는 바대로 오히려 말씀을 교수님처럼 객관적으로 보시는 분이 더 정확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그 어제 민주노총이 이 경산오위라고 현 정부가 추진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 이제 복귀하기를 기대하거나 바라는 그런 시선들에 비해서 결과는 굉장히 좀 반대로 실망스러웠죠. 무산이 된 건데요. 네. 왜 무산이 됐을까를 따져보면 민주노총의 여러 조직적인 이제 복잡한 사정도 있긴 하겠지만은 네. 제가 판단을 하는 점은 그 사실 찬반 논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찬성이 이를테면 현 정부 정책이 잘 돼서 들어가서 열심히 하자. 또 반대는 뭐 잘못돼서 그게 아니라 찬반 모두가 현 정부 정책이 매우 후퇴하고 있다. 뭔가 하여튼 노동계 기대에 계속 거리가 멀거나 아니면 심지어 이제 반대 큰 목소리를 낸 사람들은 배신하거나 촛불을 배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진단이 찬반공이 되는 가운데 한쪽은 들어가서 후퇴하는 것을 막자라고 하는 입장인 반면에 입장이었고. 반대는 들어가서 후퇴하는 것에 결국은 들러리 쓰는 민주노총이 돼서는 안 된다. 밖에서 투쟁하자. 계속되었던 민주노총의 이제 그 전투적인 기조를 견제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반대 입장으로 대별되는데요. 공통부문은 현 정부에 대한 정책의 후퇴에 현장 대원 내지는 그 밑에 그 뒤에 있는 현장 조합원들의 이제 불신이 크게 작용이 되면서 결국은 현 집행부는 들어가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현 정부 정책에 후퇴되는 것은 같이 토론도 하고 말건 맞고라고 한다는 입장이 결국은 이제 받아들여지지 못하면서 무산된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반발로 집약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교수님 보시기에는 민주노총 지도부는 들어갈 의사가 있었는데 대의원들, 저변에 깔린 민주노총 구성원들의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불신이 워낙 컸기 때문에 지도부가 이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표결 결과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떠한 점 때문에 노동계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근본적으로 불신하는가는 잠시 뒤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어제 대의원 대회 열어서 갈 것처럼 했지만 결과는 실망 아니었다. 이유는 지도부가 설득하지 못할 정도로 불신이 깔려 있다. 자, 신 교수님. 네. 노동계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동 정책에 대한 불신. 이 분위기 자체는 새삼스러운 거 아니죠? 아니죠. 교수님 보시기에도 노동계가 계속 반발해 왔지 이게 뭐 어제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이 노조가 원하는 어떤 근로자의 이익이나 이런 모든 문제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자율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한다는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노조는 노조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난 뭐 50년이건 30년이건 10년이건 간에 정부가 너무 간섭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이쪽 편을 들었고 네. 그래서 저쪽 편에서 굉장한 불신이 쌓여 있었고 또 정권이 바뀌면서는 이쪽 편을 드니까 저쪽이 굉장히 또 이 반발하는 이런 구조가 지난 한 50년 동안 네. 유지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대로 이번에 그 우여곡절 끝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은 근본적으로 대의원들이 정부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전 정확하다고 봐요. 정확한 진단이다. 그런데 예. 그러면 앞으로 정부가 이렇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노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것이냐 계속. 저는 이 문제가 계속되는 예. 한 저는 한쪽에서 반발하면 저는 다른 쪽에서 반발하고 예. 이 관계가 저는 계속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긴 안목에서 정부는 노사 문제에 대해서는 발을 빼라. 아하. 그리고 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헌법에 보장한 그리고 우리가 법칙에서 보장하는 그 테두리 내에서 노사 간의 자율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 이런 쪽으로 저는 가져야 된다고 봐서 네. 설사 이번에 이 민노총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한노총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노조 가입 근로자가 20% 내외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지금 예. 소외된 사람이 많아요. 예, 10% 그리고 되니까. 사용자라고 대표하는 사람들조차도 대표되지 않은 사용자가 굉장히 과반수란 말이에요. 예. 이런 조직 하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어떻게 꾸려지든지 간에 거기서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간에 예. 그것은 사회에 전혀 구속력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기본적으로 자율의 원칙에 저는 상당히 어긋나는 예. 거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게 처음에 이 문제가 생긴 게 IMF 직후거든요. 네. 비상사태였었거든요. 그때는 노사정위원회였죠. 그렇죠. 그러면 예. 비상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더 이상 그런 구습을 저는 반복하면 안 되는데 예. 정부가 계속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환상 속에서 계속 개입을 하니까 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저는 뭐 심하게 이야기하면 네. 더 이상 저는 작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말씀을 들어보니 경사노위가 됐든 노사정위원회가 됐든 노동계를 끌어안고 정부가 뭔가를 타협을 이루려 했던 노력은 IMF 직후인 DJ 정부 때부터 계속돼 왔는데 역사를 봤더니 불참의 역사네요. DJ 정부 때도 노조는 노동계는 불참했고 민노총이 정례해고제 때문에 탈퇴를 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복귀를 하려고 했었으나 무산됐고 문재인 정부에 와서 경사노위를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만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도 불참 결론, 불참의 역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그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노동계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김대중 정부 때 이제 노사정위원회에서 참석을 했는데 사실 네. 노동계 입장에서는 배신받았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IMF 직후의 그렇죠.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사회적 화두였고 그거를 받아들이라고 노동계한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사회가. 보니까 불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민간기구 이게 사실 의결기구가 아니잖아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사실 참석해서 같이 토론을 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제 노동계 입장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불신이 깔려다 보니까 아무리 자문기관 하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참석할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불신이 좀 깔리는 거죠. 경험적으로 끌려 들어갔더니 손해더라 그렇죠. 이런 불신이 깔려 있단 말씀이시군요. 예, 제가 교수님. 신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좀 중요한 이제 화두를 던진 셈이세요. 이제 사회적 대화가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빠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를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지켜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신 교수님께서는 노사 자율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장에 당사자인 노사가 스스로가 자기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식은 노사 관계 틀 자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하나의 중요한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길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회적 대화를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는 노력이 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지 이걸 우리가 오늘 좀 생산적으로 좀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때 우리 세계적으로 보면은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공존하고 있어요. 그건 신 교수님도 아시듯이 소위 영미형, 소위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그런 국가들에서는 이런 중앙의 정책을 둘러싸고 노사의 단체가 협의하는 것이 전혀 없이 말 그대로
그 노사가 산업이면 산업 아니면 개별 사업장별로 자기 현안을 갖고 단체 교섭을 한다든가 정책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현안들을 풀어가는 반면에 네. 유럽에 있는 선진국들 같은 경우 대표적인 덴마크든 네덜란드든 아니면 독일이든 그런 나라는 이제 중앙에 정부 정책이든 입법을 둘러싸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사회적 대화 기구를 상설하는 데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특정 위기 국면에서는 어떤 그 사회적 대화를 집중적으로 하고 거기에 합의를 만들어서 입법과 정책을 풀어나가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길에서 과연 이제 영미식이 맞을지 아니면 유럽의 그런 사회적 대화를 좀 더 체제화시키는 것이 맞을지를 좀 우리가 따져보면서 계속 그런 논의가 되는 건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볼 때 그러니까 그 시장이 잘 돌아가고 일자리라든가 어떤 경제라든가 원만하다 한다면 말 그대로 시장 중심으로 노사가 자기 현안을 풀어갈 수 있는 당사자 중심주의가 신 교수님 말씀하시듯이 틀린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일자리 문제 매우 심각하죠. 경제, 산업 등등의 첩첩한 위기 상황이라 그러죠. 그렇다 한다면 이것이 개별 산업 주체나 노사 주체가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그 문제의 어떤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대타협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98년 못지않은 저는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그 당시에는 사실 그 부도 상황이지만 부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구조적인 많은 문제가 겹겹이 있는 상황이라 한다면 오히려 이 시기에 사회적 대화가 더 절실했던 거고 그런 점에서 사실 그동안의 사회적 대화 기구는 계속 존재했어요. 민주노총에 빠졌을 뿐이지. 하지만 민주노총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반쪽의 사회적 대화다. 아니면 거기서 합의를 하더라도 제대로 힘이 실리지 않는 사회적 합의다라고 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 민주노총이 돌아오고 참여가 되면 완전체 사회적 대화로서 정말 어려운 일자리 문제라든가 아니면 노동 현안 문제를 잘 좀 타협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물론 민주노총이 참여했을 때는 그 기존에 이제 보았던 모습을 봤을 때 하나하나 타협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우려가 많기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신 교수님하고 좀 입장 차이가 있다 한다면 저는 우리 사회가 좀 당면한 현실을 봤을 때 그리고 사회적 대화를 갖고 이런 위기를 잘 타고 넘은 그런 나라들의 사례를 봤을 때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잘 살리고 그리고 위기를 우리가 돌파하거나 극복하는데 우리가 98년도 그렇듯이 이런 사회적 공감대라든가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제 이병희 교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국가별로 다 상황이 다르니까 뭐 이런 모델 저런 모델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한국 모델을 보자고요. 한국 현상을 보면 저는 그 정부 그다음에 근로자 사용자 중에서 가장 함량이 미달하는 쪽이 정부란 말이에요. IMF도 저는 정부의 정책 실패로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피해를 근로자나 사용자한테 다 떠넘긴 것이 저는 그 당시 정부의 저는 뭐 공적 자금 투입이라 이런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정부의 함량이 모자라는 차원에서는 노사정 합의라는 것이 유효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악효과를 발휘한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노조들이 정부에 대해서 불신 가지는 것 저는 100% 인정한다. 그리고 그동안의 그 역정을 보면 정부는 항상 많은 실수를 저지러 왔고 또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거꾸로 간 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한국의 실정을 놓고 우리가 독일이나 뭐 네덜란드나 불란서와 같은 정부의 역할을 우리가 빗대어서 노사정위원회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전 한국을 너무나 저는 모르는 사실이라고 봐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국의 정부라고 하는 조직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조직 상황에서는 저는 오히려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다. 좋습니다. 신세동 교수님이 학자로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좀 해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건 토론의 일관성과 효율을 위해서 정리를 좀 하고 좀 페이지를 좀 넘어가도록 하죠. 노사정위원회가 과연 실효성 있는 이 기구로 효력을 발휘할 거냐 아니냐의 문제는 결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원천적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의 토론 단계에서는 좀 부적절하다고 좀 정리를 좀 하고 다만 과거 한국의 노동 정책에 있어서 노사정부터 시작된 노사정위 이 노사정위 자체의 효율성 문제는 별도의 주제로 좀 다음 숙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 노사정위에 민주노총이 참석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와 정부 불신의 원인과 세부적인 사항은 뭔지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쪽으로 좀 이렇게 좀 논의를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진행을 좀 해보자 합니다. 자, 그렇게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좀 가보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뭐 불신 때문에 그걸 안 했다 정리가 됐고요. 권혁준 평론가님, 네. 한국노총은 불참하기로 하면서도 네네. 노사정이 아니라 네네. 노정 대화만 하겠다. 이건 네네. 뭘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결이 좀 다릅니다, 예, 주장이. 결이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이제는 참석을 했었죠. 참석을 하다가 어떤 아젠다 하나 때문에 사실 지금 빠져나왔습니다. 그 아젠다가 뭐냐면 바로 탄력 근로자의 확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노동계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이 탄력 근로자입니다. 사실 주 52시간 때문에 사실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네. 여기에 만약에 경영계가 주장한 것처럼 탄력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하겠다. 단위 시간을 뭐 6개월이나 1년까지 하겠다 그러면 사실 노동계 입장에서는 그러면 주 52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뜻이거든요. 아하. 그러면 그 탄력 근무제가 그거 아닙니까? 40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면은 연장 근로에 대해서 12시간이 주어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는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좀 근무를 하자. 만약에 2개월로 정하면은 말 그대로 네. 총합해서 나머지 시간을 좀 더 일할 수 있도록 바쁠 땐 더 일하고 좀 일이 없으면 좀 쉬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기간을 이제 많이 늘리자는 거거든요. 경영계 예. 입장에서는. 예.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노동계 입장에서는 이건 양보할 수 없다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실질적인 임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그러다 자. 보니까 이게 참여하게 좀 대립이 돼 있는 거죠. 좋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기술적으로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탄력 근로제 확대라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문재인 정부가 노동 정책이 우클릭한다. 이 불신은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정부 입장은 그랬어요. 이제 빅딜이란 말이 왜 나왔냐면 예. 사실 이제 탄력 근로제 같은 경우는 경영계 쪽으로 주고 이제 ILO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계 쪽으로 틀어주면서 예. 어느 정도 타협점을 맞추려고 했는데 이게 뭐 처음부터 지금 어우러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요. 자, 저는 국민 눈높이에서 좀 두 분 교수님한테 요 사안만 가지고 좀 구체적인 질문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병호 교수님부터 제가 좀 여쭤볼게요. 뭐 이런저런 뭐 정치적 레토릭 빼고 예. 탄력 근로제 확대에 대해서 노동계가 불만인 거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차례 결재를 해서 탄력 근로제 확대 좀 유연하게 가보자라는 의사표시는 이미 해놓은 상태죠. 정부는. 이제 노동계가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발을 얘기를 좀 해보면요. 예. 이게 그 지난해 2월달에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통과됐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합의는 물론 그 당시에 법안 통과를 할 때 여야가 예. 탄력 근로제에 대한 논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 법안에는 탄력 근로제는 2022년 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을 52시간제로 좀 안착을 시킨 다음에 그렇죠. 탄력 근로제에 대한 논의를 좀 해서 예. 그 얘기는 우리가 OECD 국가내에서 2,100시간으로 예. 멕시코 다음으로 맨 하여튼 장시간 노동 우리가 국가라고 돼 노동시간이 있고 워낙 길다 보니 그러니까 그걸 좀 줄이는 식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나라처럼 뭐 1,700이나 1,800시간대가 뭐 될 쯤 해서 예. 유럽이나 일본처럼 그때 이제 탄력 근로제에 대한 논의를 좀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정치권에서 이제 합의가 되고 여야 간에 네. 법 통과가 됐던 건데 네. 아까 민주노총이 제가 이제 이번 대연대에서 반발한다는 이유가 네. 후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 법 통과할 때는 탄력 근로제에 대한 논의가 없다가 뭐 이를테면 일자리 표로 여러 가지 공경에 처하고 경제도 안 좋고 하는 가운데 이제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이라든가 아니면 근로시간에 있어서 탄력 근로제 그 당시부터 특정 업종에서는 굉장히 좀 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 표준화된 근무 시간을 운영을 하기 어려운 데가 있긴 있었어요. 네. 이 탄력 근로제는 필요가 있었던 업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근로시간 단축이 이제 우선 급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서 정부가 이제 후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노동계 입장에서는 먼저 근로시간 단축을 다 해놓고 예. 그리고 뭐 하나 둘씩 뺀다라는 입장으로 받아들이게 되다 보니까 사탕을 하나 주워놓고 그러니까 도로 뺏어간다라는 좀 아쉬운 인상이에요. 거는 지난해 2월 근로시간 단축 법안을 개정을 할 때 예. 그때 이런 논의까지 해서 다 마무리가 됐다 한다면 사후적으로 이런 후퇴니 논의가 안 될 텐데 맞아요. 그 당시에는 탄력 근로제를 한참 이후에 한다라고 예. 하다가 정부가 뭐 경제 사정, 민생 사정, 일자리 사정을 내놓으면서 예. 그러면서 노동계한테 이건 좀 먼저 탄력 근로제를 좀 확대하는 식으로 좀 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그 논의를 또 이를테면 정부 여당이 뭐 이런 기재부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또 여당 대표가 그걸 앞장서 가지고 노동계하고 협의 없이 이걸 하겠다라는 방침처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노동계는 정부가 후퇴하고 우리를 이를테면은
그 우리 한테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한국노총까지 반발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왜 줬다 뺐냐라는 논리인 그런 것 같은데 얘기입니다. 예. 그 줬다 뺐다 뺏는다라는 그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노동계의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뭐 사실의 말씀이신가요? 진행 경과는 그렇게 흘러온 거죠. 예. 신 교수님한테 여쭤보면 이것도 정부의 또 실력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정부가 이게 줬다 뺏는 게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 탄력 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노조가 뭐 그 한노총인지 민노총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지금 한노총은 지금 명시적으로 그 문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전 조금 심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요. 노조의 주장이 좀 무리하다. 지금 우리 지금 근로기준법 제51조 1항 2항을 보면 예. 탄력 근로자에 대한 제도가 돼 있거든요. 네. 현재로서는 2주까지 돼 있고요. 2주는 자동으로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3개월까지는 3개월까지는 노사 간의 가능하죠. 합의에 의해서 3개월까지는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가능하죠.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6개월로 이제 그러니까 늘리자는 기업에 대해서 지금 한노총이 발끈하는데요. 예. 노조가 그걸 합의를 해줘야 돼요. 노조를 합의를 안 하면 네. 뭐 법이 어떻게 돼 있든지 간에 그 탄력 근로제를 도입 못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조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거부할 수 있는 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로 이렇게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안 된다.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거는 제가 좀 보태고 또 좀 바로 잡을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스님 말씀하신 거는 2주하고 3개월이 2주는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3개월은 반드시 그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 네. 아니 노동조합이 없으면 이제 근로자들의 대표하고 네. 사전 합의를 거쳐서 3개월 동안 근로시간에 대한 그렇죠. 이제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도 그거를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예, 서면으로. 예. 근데 그거를 이제 2주를 4주 한 달, 그리고 이제 2달을 6개월로 늘리는 6개월 동안으로 한다는 얘기는 물론 2달이 아니라 6개월도 3개월. 이제 3개월을 6개월로 그렇죠. 아니면 또 예, 한쪽에 경영계에는 1년까지 서구에 하는 나라가 있으니까 연장했을 때는 물론 그것도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하지만은 네. 이제 3개월보다는 6개월을 확대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2주 같은 경우를 더 4주나 그 이상으로 늘린다는 얘기는 노사 합의 없이도 사용자가 더 임의대로 탄력 근무제를 한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그 3개월, 6개월 내지는 1년으로 늘리는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노동조합은 말씀처럼 그 민노조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걱정 안 한다라고 얘기도 하지만은 실제 90% 되는 미조직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하고 형식적으로 그냥 사인하고 그리고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노동계가 이를테면 자기 기득권뿐만 아니라 노동자 전체적으로 지금 이것이 도입됐을 때 어떤 식으로 근로시간을 줄인다라고 했던 것이 탄력근무제 때문에 오히려 현재 장체 노동 상태를 그대로 두고 또 임금도 결과적으로는 그 할증 수당을 안 주고 일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런 반발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 그러니까 6개월 된다 하더라도 노사합의는 필요한 겁니다. 3개월은 되는 거죠, 그죠? 예. 3개월은 그렇죠. 지금 예, 돼 예. 있잖아요. 현재가 그래서 교수님 3개월이죠. 말씀은 지금 노조 가입률이 지금 80%, 미가입률이 80%, 90%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 규정이 형식적이라서 보호를 못 받는다고 한다면 예.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노조가 없는 조직 또는 사업장에 노조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를 만들면 좋은 되는 제안이라고 것이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탄력 근로제 자체 3개월 그것 자체를 이게 저는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다음에 하하. 업종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3개월까지도 매우 현장에서 좀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명시적으로 포지티브 리스트 쪽으로 해서 이런 업종의 경우에는 노사 간의 합의와 그다음에 서면에 의해서 양쪽이 다 합의하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줄 수 있다. 이 정도는 저는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되지 않겠는가 봐요. 교수님의 지금 말씀하시는 제안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아마 경사노위에 지금 이 분과위원회가 마련돼서 이 탄력 근로제 도입과 또 이제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여러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검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제 그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왜 줬다 뺐느냐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현장에서는 큰 거죠. 아니, 그리고 그것이 이를테면 지도부한테 그런 그 정부를 어떻게 믿고 사회적 대화에 들어가서 또 다른 식의 한 가지만 제가 양보를 요구 지적할게요. 하는.
그러니까 노조를 가입하지 못하는 80% 90%의 노조 그 근로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정부가 그동안 너무 역할을 안 해왔어요. 그리고 노조 그러면 대한민국의 한노총과 민노총만 있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지금 80%의 근로자들은 아예 단체 교섭권이건 단체 노조 아무것도 자체가 없는 없다, 이런 이거죠. 부분들을 지난 정부가 역대 정부들이 너무 보호를 못 해왔기 때문에 양극화 문제, 뭐 소득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좀 노력을 해줬으면 저는 이런 문제도 애시당초에 상당히 줄어들었을 거라고 봐서 정부가 노조 외에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 80% 90%의 근로자를 위한 어떤 조치들을 저는 시급히 만들어줘야만 이 사회가 저는 바로 선다고 봐서 노총, 민노총, 한노총만 이렇게 근로자를 대변하는 이런 그 왜곡된 저는 그런 그 상황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제가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행자로서 정부를 좀 변명을 좀 하고 있자면은 그래서 경사노위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90%의 노동자를 위한 단체 교섭권이 없는 이 근로자를 위해서는 경사노위에서 일정한 룰을 만들면 여기에 준해서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하면 가이드라인을 주면 되는 거자라는 것인데 이 가장 중요한 주체인 민주노총, 한노총, 양대노총이 여기에 빠져버리면 룰을 만든다 손치더라도 노동계가 받아들이겠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논의를 그럼 다시 좀 돌아오면 그 권 평론가님. 네네. 결국은 뭐 얘기를 제가 듣다 보니 핵심은 그 탄력 근로제라는데 탄력 근로제 표를 좀 다른 나라하고 좀 비교를 좀 해서 해보겠습니다. 네네. 현재 3개월로 돼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탄력 근로제 확대 범위를 네네. 이거를 업계에서는 일본, 미국, 프랑스처럼 1년으로 좀 늘려달라.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최저임금 오른 데다가 탄력 근로제까지 너무나 엄격하게 적용하면 우리 이 고용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 이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요, 그 경사노위에서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분과위원회가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니까 지금 나오는 차트처럼 외국의 사례를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1년까지 1년. 서면 합의로 돼 있고,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6개월,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단체 협약에서 1년까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이제는 그 미국도 뭐 1년으로 연장 돼 있어요. 근로에 대한 한도 규정은 사실은 없는데 거의 이제는 뭐 그렇게 합의로 되고 있고 법정 근로 시간이 일주에 우리랑 비슷하게 좀 40시간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죠. 근데 사실 요거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요, 사실 이렇게 늘려주는 건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좀 늘려주는 건 맞다라는 게 어떤 연구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노동계에서도 아까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직 당장 급하진 않다. 당장 급한 거는 말 그대로 노동계의 어떤 근무 시간을 우리가 주 52시간 정한 것처럼 이게 잘 지켜지느냐 못 지켜주느냐 이거 먼저 안착시키고 나서 그런 다음에 상황 지켜보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탄력근무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런 게 이제 노동계의 입장이거든요. 잠깐만요. 이 대목에서 시청자를 위해서 좀 정리를 하고 좀 가보죠. 차근차근. 우리나라 재계에서는 기업인들, 사용자층에서는 3개월로 탄력 근로제를 딱 정해놓으면 이거 우리 감당 안 된다. 1년으로 늘려달라고 지금 이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선진국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일본이 그렇고 미국이 그렇고 프랑스가 그렇고. 자, 그러면 1년이 합리적으로 얼뜻 들리는데 다시 노동계 쪽으로 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는 영국은 주 48시간, 미국은 주 40시간, 프랑스는 주 35시간, 일본은 제가 봤더니 일본은 얼마인지는 안 나오지만 일본도 대충 우리보다는 노동 시간은 똑같습니다. 같군요. 네.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 짧은 나라에서는 이게 탄력 근로제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노조의 노동자들의 권익이 보호가 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노동 시간이 길다. 너무 길죠. 자, 이 대목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 교수님 어느 쪽 말이 더 합리적입니까? 충돌이 일어날 게 아니라 방금 이제 화면에 탄력 근로제에 대한 이제 여러 선진국의 사례들을 같이 다시 표로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그 옆에 한국하고 지금 그 열거되고 있는 네 선진국의 근로 시간을 한번 같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 근로 시간을 같이 봐야 된다. 연 근로 시간을 보면은 노동 시간을 독일은 1,300시간입니다. 1,300. 그리고 우리가 2,100시간이고요. 그리고 프랑스, 미국, 일본 해가지고 대략 1,800 내지는 1,700 되는 시간 나라예요. 2,000시간 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군요. 저 그러니까 표에서.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0일을 더 일하는 셈이고요. 일본하고 비교한다면 우리가 50일을 더 일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한 게
근로시간을 좀 줄이는 식의 것. 그러니까 뭐 한꺼번에 근로시간도 줄이고 좀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앞서 신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이제 정부만 실력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예. 노사가 그동안 해왔던 늘 나름대로 관행. 또 뭐 이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예. 매우 장시간제라는 것이 고착화되어 있는 우리 현실이거든요. 예. 그걸 바꿔보자고 시행한 것이 52시간으로 줄이는 네. 근로시간 단축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대로 좀 시행도 되기 전에 지금 계속 유예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경영계가 경제 어렵다, 일자리 어렵다라는 이 이유를 대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정부가 화답해가 지금 그걸 유예하면서 지금 꺼낸 것이 탄력 근로제를 이제 범위를 확장을 시킨다 하니 지금 이제 노동계나 아니면 일반 시민 같은 경우에도 네. 일반 그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근로시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예. 하고 그러고 나서 탄력 근로제라는 그러는 걸 왜 이렇게 타협이 안 되느냐라고 이래 선을 좀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정부가 너무 좀 그 몰린다 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네. 좀 허둥지둥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분란거리를 좀 예, 만들고 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이 교수님, 신 교수님, 제가 이 질문 동일한 질문 또 계속 같이 드리게 됩니다. 좀 구체적인 사례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두원 의원이라고 유명한 의원이 있습니다. 정두원 의원이라고. 예, 정치 안 그만두시고 일식집이었었어요. 일식집을 여섰습니다. 종업원들을 두고 지금 일식집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네요. 나도 국회의원 출신이지만 최저임금하고 탄력 이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법을 다 지키려고 했더니 내가 해보니까 불가능하더라.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게. 국회의원들이 진짜 좀 한번 좀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 사업을. 이런 얘기를 좀 하시고 반대로 삼성이나 현대차에 있는 제가 알만한 그런 임원분들 만나보면 대한민국 대기업들 뭐 재벌 기업들 최저임금이든 탄력 근로제든 뭐 52시간이든 얼마든지 맞출 수 있다고. 우리는 된다고. 우리는 지킬 여력이 있다고. 문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와 영세업자들이다. 시장이 지킬 능력이 없다. 원로는 맞는데. 자, 이 질문 이거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네. 신 교수님. 바로 그 포인트라고 봐요. 뭐 지금은 조금 상황이 나아졌지만 한 5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제조업체 공장들은 전부 24시간 가동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설비를 가지고 다른 선진국보다는 2배로 올려야만 풀 가동해야만 그 자본 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만큼 경쟁력이 없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에서 이 필연적으로 근무 시간이 많아지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자꾸 선진국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총괄적으로 뭐 근로 시간이 적다 많다 논의하는데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아주 우량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선진국하고 맞먹을걸요. 그러나 오히려 더 적을 수도 있죠. 점점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쪽으로 가면 여건 자체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많이 때워서 겨우 연명하는 그런 조직들이 많은 현실을 우리가 직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면 저는 그냥 뭐 선진국하고 들이대 가지고 우리 근무 시간이 물론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리고 이번에 뭐 3만 불 그러는데 전 그 논의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 3만 불인데요. 프랑스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10년 전에 돌파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10년 전에 3만 불은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6만 불 넘는 거예요. 예, 물가 상승률 따지면. 그래서 포인트는 우리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우니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근로자들도 특히 자영업이나 이런 영세 중소기업의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다 살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서 가자는 게 제 포인트입니다. 그럼 교수님 말씀은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당연히 최저임금도 그러고 탄력 근로제도 그러고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맞도록 이것을 하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빠져 있는 노조가 결성이 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뭐 아주 열악하거나 영세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 정부가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을 저는 마련해 주는 것이 병행이 되어야만. 예. 그러나 그렇게 되면 원칙이 무너지는 거는 하지 말자는 얘기다라고 노동계는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교수님 말씀이 무슨 논리로 어떤 주장을 하신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다시 똑같은 질문을 이병훈 교수님한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지적대로 탄력 근로제 그 확대 범위하고요,
총 근로시간하고를 저희가 지금 표를 지금 급하게 만들어서 지금 띄워드리겠습니다. 바로 준비하셨네요. 예. 우리가 과연 근로시간이 길기는 한데 자, 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대기업, 우량 기업, 잘 나가는 기업, 돈 잘 버는 기업 아무 문제 없다. 문제는 우리 경제의 현실이 그렇게 모든 경제 주체들이 다 능력이 있지 않지 않느냐. 영세업자, 자영업자, 중소기업 어떻게 할 거냐. 자, 요 질문. 이게 지금 근로시간만 가지고 선진국하고 단순 비교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 대안이냐. 요 지적. 우리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얘기가 그러면 오늘 나오는 사회적 대화라든가 그 경사노위 문제가 저희가 아니라 우리- 경사노입니다 지금. 예. 우리 예. 경제 산업 구조 문제로 다 이게 다 예.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요새 대기업도 그렇게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닌 걸로 듣게 돼요. 하긴요. 현대차도 이 문제 자동차, 때문에 반도체, 걱정 뭐 많죠. 대외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경쟁력도 과연 이 상태로 계속 돈벌이를 잘할 수 있을지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까 사회적 대화를 제가 강조한 것도 산업 경제를 업그레이딩하든 아니면 일자리 위기 등등을 우리가 좀 타개하기 위해서든 이런 좀 그 모든 정부까지 포함하는 실력이 없더라도 같이 모여서 현재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큰 고질적인 문제는 이중구조 문제입니다. 이중구조라고 이중구조는 하시면 이제 대기업, 정규 부분하고 기업, 대기업과 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 그리고 예. 정규, 비정규 예. 노동자들의 그런 게 이중구조가 그러네요. 예. 뭐 양가로 표현하든 격차구조로 하든 매우 심각한 상태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최저임금이라든가 근로시간이라든가 아무튼 그 사용자로서는 비용을 더 높이게끔 예. 그런 규제라든가 부담을 지우는 것들이 분명히 이제 문제가 되긴 하는데, 예. 근데 이제 그것만 들여다보면 사실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면 신 교수님 같은 이제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손 하나 까딱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다 이제 원화청구라든가 다 사설처럼 이제 엮여져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비단 중소기업만 따로 놓고 이게 그러면 최저임금 올릴 수 없고 근로시간 줄일 수 없고 그냥 그렇게 상태를 방치하는 식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할수 있는 건 나아게끔 아무것도 한다 없다는 한다면은 거죠. 그렇다면 예. 이제 대기업이 중소기업하고의 그동안의 단가 인하로 좀 그 뭐 불공정 거래를 했다든가 예. 이런 생태계에서 중소기업이 좀 지불 능력을 확장하고 키울 수 있는 대기업과의 거래 구조를 또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산업에서도 기술력이 중소기업, 대기업 못지않게 신기술 네. 그 갖추었으면 대기업을 클 수 있는 그런 생태계도 열어줘야 되고요. 이런 환경이 같이 따져보면서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노력과 함께 그것이 다시 중소기업에는 떡고물 그 중소기업의 노동자들 비정규직하고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노력이 돼야 되는데 요 얘기만 그냥 중소기업은 어려우니까 최저임금도 올릴 수 없고 근로시간 줄일 수 없다 한다면 그렇다 한다면 그 사람들은 계속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기업하고 계속 이 격차 오히려 그건 대기업은 아니죠. 그 능력이 있으니까 계속 올라가는데 그건 아니죠. 중소기업은 그 자리에 있는 식으로 격차는 더 늘어나는 그게 지난 20년 동안의 그러니까 현실이었습니다.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자체가 이 문제를 건설적으로 풀자고 했던 일련의 교수들의 견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거나 예. 얼굴을 돌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얘기 제가 말하는 것은 중소 중견기업들이 지금 여러 가지 그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규모가 너무 열악하고 기술이 너무 떨어지고 자본이 너무 지금 취약하다. 네. 따라서 이 중소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규모를 키워주고 설비를 현대화시켜주고 거기 근로자들에 대한 기술 교육을 강화해서 이 사람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서둘러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고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경쟁력이 생기면서 한편으로는 노조를 결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해서 민노총, 한노총뿐만이 아니라 80%, 90% 대한민국 근로자도 노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병행을 해준 다음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쳐나가는 쪽으로 그러면 하면 저랑 의견이 크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저보고 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걸 고치지 말자 하는 논리가 아니다. 예. 네, 그걸 제가 강조합니다. 예, 근데 이게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팩트 자료가 나왔는데 한국 노동연구원에서 이제는 예. 그 조사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탄력적 근무 시간제를 도입한 138곳, 그 다음에 도입하지 않은 2,200곳을 이제 조사를 해서 과연 그 단위 확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조사를 했거든요. 맞냐
틀리냐. 네. 근데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우리 신 교수님하고 이 교수님이 나오신다 해서 각오하고 왔습니다. 이제 네. 뜨거운 논란이 예. 될 것이다 해서 저는 예. 이제 팩트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했는데 일단은 그 실제 중소상인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탄력근무제 하시는 분들과 아나운서한테 물어봤더니 정말 중요한 거는 사실 이 탄력근무제의 기간 확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아까 얘기해놨던 탄력적인 것, 말 그대로 뭐냐면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유동성, 그러니까 조금 플렉시블한 어떤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됐다는 게 이게 팩트거든요. 이게 예. 사실 한국노동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국제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정부에 조금 약간 순화적인 예. 어떤 자료를 많이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거를 반대로 역으로 본다면 지금 뭐 단위 확대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탄력근무제를 좀 더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혜가 좀 마련해야 된다는 게 오히려 예.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자료다. 예, 예. 이 우리가 좀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제가 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뭐 두 분 교수님들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저는 교집합이 좀 발견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같이 좀 발견을 좀 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뭐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그런 이 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이병훈 교수님의 말씀이나 대기업 거를 뺏어서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소기업들을 정부가 지원을 해줘서 대기업 수준으로 지불 능력을 주는 쪽으로 구조 개선을 먼저 해줘야지 왜 자꾸 뺏어서 주는 쪽으로만 거기서 생각하냐. 조금 이제 우리 이 현실에 대한 진단의 차이가 좀 있다면요. 큰 골국에 대해서는 저도 이론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이 중소기업이 대기업하고 완전히 별개로 존재하면서 그들만의 그건 문제라기보다는 아니다. 우리가 다 소위 원화청이라든가 그 대중소기업 간의 그 생태계니까. 거래 이제 예. 이 시장 환경 생태계가 굉장히 우리는 좀 대기업이 뭐 독식이라고 표현이 나올 정도로 많은 이득을 어떻게 보면 거래하면서 다 이제 혼자 먹는 식의 구조가 되면서 중소기업 지불 능력을 상실하고 예. 그것이 이를테면 임금을 낮추면서 최저임금도 제대로 높인 걸 감당 못한다는 얘기가 계속되니까 그죠. 그런 점에서 아까 말한 단순히 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청이든 부든 계속 정부가 많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매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기업하고의 이런 시장 거래의 어떤 생태계 속에서는 중소기업이 제대로 어떤 힘을 쓰거나 네. 클 수 있고 지불 능력을 갖출 수 없는 조건이 된다는 점을 좀 강조하면서 대기업하고의 이런 상생 구조를 한편으로 만들고 그것이 또 그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노동자의 어떤 격차를 줄이는 그런 점에 네. 정책적으로 같이 좀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얼마만큼 공평하게 해왔나요? 여태껏 전부 재벌 쪽으로 공정거래가 하지 않았나요?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역할에 두 번째는요. 대기업한테 무슨 공생하라고 백날 해봤자 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의 힘을 키워주지 않으면 안 돼요.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규모가 커지고 서로 연대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정부의 역할이 돼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아까 정부가 무슨 중소기업을 엄청나게 지원했다고 했는데요. 최근에 나온 자료 보실래요? 보면요. 금융자원을 12조 투입하겠다. 돈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중소기업의 맷집을 키우고 규모를 키우려고 하는 구조적인 산업구조 개편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는 단돈 몇십조도 쓰지 않으면서 예.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를 해준다. 이쪽으로만 하면서 이번에 또 뭐 조금 있으면 발표하시겠지만 예타 면제해가지고 뭐 70조 이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중소기업이 그동안 너무 외면을 많이 받아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경사노위 위원장이라면 야 정말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소리 나올 정도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계, 재계, 국민들 이 모든 목소리들을 지금 경사노위에서 타협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모이는 것 자체가 이렇게 애를 먹고 있다 이 말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 우리가 이 얘기만 할 수는 없어서 경사노위를 통해서 가장 궁금한 거 권혁준 평론가님한테 좀 객관적인 것 좀 여쭤보죠. 재계가 어떤 얘기를 하고 기업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노동계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이제 충분히 두 분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정부는 경사노위를 통해서 어떠한 타협안을 그림을 갖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합니다. 네. 탄력 근로제만 놓고 봤을 때 정부 안이 뭐예요? 일단은 탄력근무제만 본다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지금 아까 우리 그 신 교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노동계를 배제하고는 갈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절대 못하죠. 동의가 예. 구해야 되는데 사실 예. 노동계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게 딱 세 가지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력근무제랑 최저임금 개편이랑 ILO 핵심 협약 비준 요 세 가지인데 예. 이 세 가지 때문에 사실 노동계에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근데 그렇죠.
지금 사실 정부에서는 빅딜이라는 걸 하려고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무산이 됐지만은 그게 뭐였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력근무제는 말 그대로 경영계 쪽으로 주고요. 그럼 그다음에 1년으로 연장해주고 이나 6개월로 해주고 어느 정도 경영계 목소리를 들어주고, 들어주고 예. 그다음에 이제 ILO 같은 부분을 이제 노동계점으로 좀 들어주는 것. 왜냐하면 이거는 노동계 숙제거든요. 수건 사업이고. 예. 이 대목에서 그럼 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겠네요. 네네. 탄력 근로제 확대는 재계 쪽 목소리를 좀 들어주자. 그렇죠. 빅딜 중에 한쪽 카드예요. 그 얘기는 현재 3개월인 거를 재계 요구대로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려주자. 네네. 그거는 이제 노동계를 설득하겠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렇죠. 반대로 ILO 협약 비준을 해주겠다는 얘기는 노동계가 원하는 걸 들어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구체적으로 내용이 뭡니까? 이게 일단은 ILO가 우리가 91년도에 가입을 했는데 이제 예. 핵심적인 8개 중에서 4개를 아직 비준을 못했습니다. 그 4개가 뭐냐면요. 예. 이게 있습니다. 결사의 자유 협약이 있어요. 이게 87호고요. 이게 이른바 노조할 권리예요. 그렇죠. 그죠? 예. 예. 노조 만들 권리. 네, 예. 그다음에 단결권 단체교섭 협약 이제 98호. 그다음에 예. 요게 이제 첨예하게 대립하거든요. 이거를 좀 해줘야 되는데 노동계 입장에서는 이걸 해달라 이거죠. 왜냐하면 비준 해달라. 그런데 이제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입한 이후에 경영계의 목소리, 그다음에 말 그대로 산업의 예. 목소리 들어주다 보니까 사실 이거 비준 못 해준 것도 많고요. 사실은 이게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아니었습니까? 공약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거 진행하려고 기억나요. 하는 거죠. 예, 예.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은 타협을 해야 되는데 경영계에서 워낙 반대하니까 이걸 빅딜을 하자는 거였죠 사실. 예, 근데 이제는 그렇군요. 빅딜이 좀 무산됐죠 지금 상황으로. 예, 예를 들자면 뭐 저 단결권의 단체 교섭권 협약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기는 한데 해고된 근로자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 그렇죠 다시 들어오는. 노조로 다시 가입하는 경우 네네. 해고자가 또 다른 사업장에 가서 노조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건죠? 그러니까 이게 해고자가 다시 노조를 할 수 있는 권리죠 사실. 해고자를, 예, 해고자.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정교조라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사실 박근혜 맞아요. 정부 때 이슈가 있었는데 예. 그런 이슈가 만약에 그렇게 됐었으면 그런 이슈도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였습니다. 예. 대통령 대선 공약이긴 한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이거 못 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빅딜로 한번 해보자라고 시도를 했었는데 잘 안 되고 있기는 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이병우 교수님, 이거 얘기되는 딜입니까? 뭐 얘기 못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근데 왜 안 되고 있죠? 그 사회적 대화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사회적 대화는 사실 딜이에요. 그렇죠. 그걸 우리 예, 전문용어로 대화가 다 교환의 정치라 그럽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노동 정책 이슈를 가지고 하면은 그 다 이제 이해관계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누가 득이면 누가 실이고 그러면 한쪽은 실만 강요할 수 없고 한쪽은 득만 주면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렇죠. 사회적 대화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한쪽한테 그러면 무조건적인 양보를 강요할 수 없죠. 한쪽한테는 좀 실이 될 것에 예. 대해서 또 다른 하나의 득을 만들어주는 예. 그래서 그걸 좀 공평하게 그런 역할을 사실 정부가 이제 중재자로서 공정한 중재자로서 노사를 잘 좀 이 협상 과정에 아우르고 예. 그리고 협상의 어떤 결과로 타협이 이루어질수록 역할하는 것이 이제 실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서구의 이제 성공한 사례들 그리고 이 코퍼레티즘이라는 조합주의가 이제 안착한 나라 같으면 네. 정부의 그런 아주 훌륭한 역할들을 강조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이후에 정상적으로 된다 한다면 경영계가 바라는 내용하고 노동계가 예. 또 바라는 내용하고 일정하게 좀 하나의 조합이 돼서 거기서 하나의 서로 간에 일부는 양보하고 일부는 더 거기에 득을 얻는 네. 그런 식의 타협의 딜이 이제 필요한 것인데 문제는 정부가 이제 그런 좀 뭐 아까 실력도 나왔습니다만 그걸 좀 원만하게 예. 또 노사로 하여금 그리고 이것을 현 정부가 다 하기에는 그동안의 사회적 대화에 우리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역사에 많은 불신이 그리고 또 노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해의 득만 생각하지 이 타협이나 양보를 할 생각이 별로 없이 계속 부딪혀오는 노사 관행도 같이 작용이 되다 보니까 사회적 대화 환경이 매우 어려운 건 사실인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풀려 한다면은 저는 어떤 사회적 대화를 꼭 이루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더불어서는 그 사회적 대화 내용에서는 노동계한테는 노동권을 신장할 수 있는 네. 그리고 노동자들이 그건 헌법적인 권리고 국제기구에서 모든 나라가 약자인 노동약자가 나름대로 자기가 결사해서 주장하고 협상하고 자기의 권리를 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제약된 부분 좀 풀어주고 네. 그리고 경영계가 얘기하는 여러 시장의 운영의 여러 탄력성이라든가 유연성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노동계가 좀 일정하게 타협하고 또 받아들이는 네. 그런 식의 과정이 지금 이제 현안으로서는 탄력 근로제랑 아이라 비준 협약이라 하는 노동 기본권하고 같이 이제 엮여져 있는 건데요. 네. 현재 민주노총에 지금 그 노사정 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가 지금 무산되고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정부가 이런 것들이 매우 조심스러운 협상의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를 무척 잘해야 되는데 네. 그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를테면 이제 국회에서라든가 정부에서 계속 엉뚱한 예. 한쪽을 자극하거나 한쪽에 과거 정부도 그렇지만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좀 미숙하거나 서투른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사회적 어떤 딜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대화를 좀 이뤄내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네. 그런 좀 그 상황에 처한 걸로 현재는 뭐 보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말 한마디로 판이 깨지는 경우입니다.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더 이상 사회적 약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말 한마디 하면서 민주노총이 확 그런 경우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빈정상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게 굉장히 의외로 많이 작용을 하더군요. 자, 그러면 우문인 줄 알면서도 시간은 없지만 좀 단도직입적으로 다시 좀 여쭙겠습니다. 탄력 근로제 좀 확대 좀 해주라, 양보해주라. 대신 해고자 노조 가입 줄게. 이 빅딜 될까요, 안 될까요? 현재로서는 안 된다고 보시는군요. 대답이 잘 안 힘든 상황인데요. 예, 힘든 상황이 되면은 결국은 갈등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노동 갈등이든 노사 갈등이든 장내보다는 장외에서의 그런 어떤 시끄러움이라든가 예. 우리가 경제가 힘들고 고용 상황, 일자리 상황이 힘든데 그럴 때일수록 좀 저희가 장내에서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하는 게 더욱더 절실한데 지금 전망은 좀 더 장내 대화보다는 장외에 서로 간의 갈등이 더 치닫는 것으로 나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우려가 됩니다. 이병헌 교수님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당위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는데 잘 안 될 거로 현실적인 진단을 좀 해주셨습니다. 신 교수님, 네. 경험적으로 보셨을 때 경제가 좀 잘 돌아갈 때 노사정 간의 이런 타협이 잘 됩니까? IMF 때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둘 다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둘 다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나는 의문으로 했습니다. 빅딜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었어요. 일단 예. 두 개 쟁점 봅시다. 또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결국 또 안 된다고 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근로기준법은요 사용자하고 노동자의 문제예요. 그렇죠. 이익이. 예, 그렇죠. 근데 단체 교섭권의 핵심 문제는요 전교자라든지 이런 그 공무원의 어떤 노조 활동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노총에서는 정부하고 딜하겠다라는 말이 예.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는데 무슨 뭐 근로기준법을 빅딜로 한다 그러면은 그게 아구가 맞지가 않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전 그리고 예. 왜 이 문제를 홍남기 그 부총리가 나와서 이야기하나요? 노동부 장관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잘 알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저는 그래서 예. 이게 너무 섣부르다 이 정부가. 예. 그래서 어제- 제가 좀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빅딜 시도는 철회했습니다. 예. 저는 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서 좀 어떤 타협안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를 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문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본 건데 뭐 불행히도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도 이 빅딜이나 이런 타협안은 현재로서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권 평론가님도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좀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게 해직 근로자가 노조 활동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근데 대체 근무가 허용하는 부분이 이게는 뭐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빅딜이 무산된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좀 기대를 했던 게 사실 경사노위였어요. 사실 그래서. 예. 근데 이번에 민주노총이 안 들어오면서 산통 다 깨졌거든요. 사실 말씀드리면. 예, 그러니까 예. 이런 게 너무 아쉽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미련을 못 버리고 자꾸 똑같은 질문 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로서는 판 깨진 상황이고요. 요거 다시 잘 추스려서 양대 노총 다시 끌고서는 갈 수 있는 열차입니까? 아니면 개문 발차해야 될 상황입니까? 요거 마지막 질문으로 좀 한 바퀴 좀 더 신 교수님. 저는 현 정부 현 체제 하에서 경사노위가 추구하는 그런 어떤 정책 목표는 거의 달성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경제 여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영계의 어떤 그런 반발도 그렇고 노조의 불신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부의 무능도 그렇고 합쳐져서 저는 다음 정부에서나 이 문제를 새로운 방향으로 저는 노사 자율의 원칙에 입각해서 정부가 백그라운드를 지원하는 쪽으로 네. 저는 다각적인 문제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노사 문제를 선진화하는 그런 쪽으로 저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계속 이렇게 이 토론을 이어나가고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그래도 잘 안 될까요? 잘 힘들 겁니다. 예. 참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실 것 같기는 하네요. 그리고 예, 지지율 예. 자체가 지금 벌써 꺾인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이나 예. 정부도 저는 굉장한 모멘텀을 잃었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 경영계도 너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양보할 수 없다고 보고요. 없다고 보는 거고. 예.
이 교수님. 저도 처음서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이 지금 저는 나라 경제 또 나라의 또 우리 뭐 모든 세대 일자리 문제 매우 엄중하다고 위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예. 그런 상황일수록 사회적 대화라는 그게 뭐 고정관념보다도 그런 문제를 모두가 같이 힘을 합쳐서 좀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렇다면, 해야 되고요. 그런 것 속에 그 노사가 서구 같은 경우에도 네덜란드니 다 노사가 우선적으로 이런 타협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 거기에 정부가 힘을 보태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죠. 노사의 불신이 또 적대적인 그동안의 어떤 깔려 있는 이제 불신 관계가 크기 때문에 정부가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앞서도 지적하신 예, 것처럼 예. 좀 무능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실력 발휘가 안 된다는 정부도 그 얘기인데 신뢰를 얻는데 좀 근데 실패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주체가 누구한테 우리가 그럼 이런 문제를 뭐 밖에 미국한테 중국한테 그걸 기대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 가장 유력한 주체인 노사정이 이 문제를 좀 다시 보고 다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가운데 민주노총도 좀 더 이 불신을 좀 덜고 같이 동참이 되었으면 이제 완전체의 어떤 사회적 대화가 이제 제대로 성사가 되는 건데 지금 쉽지 않다는 상황이지만은 하여튼 문제는 위기라는 거. 위기 속에서 주체가 좀 각성하고 좀 실력도 같이 좀 부릴 수 있는 그런 식의 좀 변화가 돼야지 우리 같이 살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민주적 수기 과정을 믿습니다. 예, 아하, 수기 예. 과정은 언제든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는 서로들 양보를 해야 되는데 저는 당장 급한 게 행동을 해야 된다. 뭐냐면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2월 파업 예고돼 있고요. 네. 그냥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예, 4월, 예. 9월, 11월. 그러네요. 예, 이건 행동적으로 조금 보여줘야 된다. 보여집니다. 딱 한마디. 네. 그 부분은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해야지. 그 당시의 경제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계속해서 하드라인을 펀쳤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정말 알겠습니다. 처음서부터 이런 각오하에서 진행을 했었으면.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서둘러서 좀 맞춰야 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세종시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총 23개 면제됐다는데 이 기자회견 내용 그 직접 라이브로 보시면서 저는 세 분 전문가들과는 여기서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종시로 가보겠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또한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고 이로 인해 사람이 모여들지 않은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역이 자립적인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인 투자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와 전략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중장기적 수요 창출과 국가 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광역 교통 물류망 구축, R&D 투자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에 반드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전국을 골고루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 발전해야 합니다.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시대의 당면 과제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역의 혁신 성장판을 열어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치는 한편 지역을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그리고 2019년 경제 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로부터 32개 사업, 68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 신청을 받았고 사업의 우선순위 및 필요성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로부터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TF를 구성하여 국가적 차원의 우선순위와 타당성 등을 검토하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오늘 국무회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확정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크게 4가지 영역에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첫째,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둘째,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 철도 등 인프라 확충. 셋째, 전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 물류망의 구축. 마지막으로 넷째, 환경, 의료, 생활교통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라고 하는 4가지 영역에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전체 규모는 총 23개 사업이고 24조 1천억 원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약 13조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물류, 국가 기관망 사업이 추진됩니다. 약 11조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 대상 사업 선정 기준 4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새로운 수요 창출에 잠재력이 높은 국가 기관망과 R&D 투자, 산업단지 연계 교통망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2개 이상의 시도를 연결하는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사업 계획이 구체화되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국가 철도망 중장기 구축 계획 등 상위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고 반영이 어려울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대체 사업을 협의하여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수도권의 경우에는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대신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신분당선 연장 사업 등을 포함하여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낙후된 접경 지역에 대해서는 요청 사업을 중심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 프로젝트는 과거에 추진해 왔던 30대 선도 프로젝트 4대강 사업과는 사업 내용과 추진 방식 등에서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SOC 이외에도 R&D 투자 등 지역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둘째, 과거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바텀업 방식을 최대한 적용하였습니다. 셋째, 환경, 의료, 생활교통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들도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절차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국가재정법이 정한 법적 절차인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는 점도 과거와는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R&D 투자 등을 통해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총 5개 사업 3조 6천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 상용차 생산 거점인 전북의 상용차 산업 혁신 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R&D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산업 경쟁력이 회복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헬스케어, 에너지 등 기존 산업과 인공지능 AI를 융합하는 광주 인공지능 지적 단지와 전남의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으로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지역 특화 산업 육성 플러스 사업,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 등 전국 단위의 R&D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산업을 뒷받침할 도로, 철도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 국가 균형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총 7개 사업 5조 7천억 원이 되겠습니다. 충남의 성문산업 인집철도 사업, 그리고 대구의 산업선 철도 건설을 통해서 철강, 컨테이너 등 화물 운송을 효율화하고 물류 부담을 덜어주어 지역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울산 외곽순환도로 건설 사업으로 미포 등 인근 산업단지에 물류를 원활히 하는 동시에 도심 교통 혼잡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신항과 인근 간선망을 연결하는 부산신항 김해 고속도로 사업을 건설하여 늘어나는 항만 물동량이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남 앞해 화원 등 서남해안 관광도로와 인천 영종 신도 평화도로 건설로 도서 지역과 내륙을 잇는 해안 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새만금에도 국제공항을 건설하여 민간 투자 유치와 국내의 교류를 촉진하고 새만금 개발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 물류망 구축 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 10조 9천억 원입니다. 남부 내륙 철도를 건설하여 수도권에서 경북 경남을 지나 조선 관련 기업체가 밀집한 거제까지 2시간대로 연결하여 지역 산업 회복의 발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을 통해 기존 경부축에 대응하는 강원도와 호남 연결충을 강화하여 국토 X축 국가철도망을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세종 청주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충남 대산에서 경북 영덕을 잇는 동서 고속망 제4축을 완성하고 아울러 제2경춘국도를 신설하여 수도권과 강원 간 접근성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오송 구간에는 고속철도 선로를 추가 건설하여 경북 고속철과 호남 고속철이 합류하고 KTX와 SRT가 교차하는 핵심 구간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여 고속철도를 국민들이 상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총 6개 사업 4조 원입니다. 국제관광도시인 제주는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지하화하여 인근 지역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산업도시인 울산에 산재 전문 공공병원을 설치하겠습니다. 중증 환자에게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거점 의료시설을 마련하겠습니다. 대전시 전역을 순환하는 친환경 운송수단인 트램을 건설하여 도심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도시철도 7호선을 접경 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하여 주민들에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동해선 철도의 포항 동해 구간을 전철화하여 동해선 전 구간을 환승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국도 8개도의 위험 구간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급경사 및 선형 불량 구간, 그다음에 차로수의 불균형에 따른 병목 구간을 개량하여 도로 이용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균형과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으나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점검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신속히 예타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제천 영월 고속도로 사업, 문경 김천 철도 구축 사업,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예타로 선정하여 착수하고 사상 해운대 민자 고속도로는 민자 적격성 조사를 종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 등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총 68조 7천억 원 규모를 엄정한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24조 1천억 원으로 조정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23개 사업은 최대한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됩니다.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조 9천억 정도의 국비가 소요되어 2019년 정부 재정 규모 470조 원과 비교해 볼 때 중장기적인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울러 국가재정운영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부는 지출구조개혁 등 재정혁신 노력을 배가하여 재정 부담을 최대한 흡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로의 흔들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는 99년도 도입한 이후 그간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근본의 예타 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효율적인 재정 투자를 위해 사업 효과와 비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의 도입 취지, 정신, 원칙, 기준을 존중하며 이 제도의 틀을 앞으로도 유지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 그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타 제도의 평가 항목의 조정, 예타 수행 기간의 다원화, 조사 기간의 단축 방안 등을 검토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예비 타당성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발표한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는 지역의 자립적 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여 지역의 사람과 기업이 모이고 활력을 높여 지역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어서 진행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보다 촘촘하게 수행하고 사업 추진 과정상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지방을 살리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노력과 함께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자체와 지역 주민, 국회,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나라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재단 질의응답 시간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예비 타당성 사업 23개 사업 24.1조 원 규모로 하겠다라는 발표 내용 직접 들으셨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최진봉 교수님과 함께 핵심만 딱 따라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3개 사업 네, 23개 총 사업. 규모는 24조 1천억. 24조 1천억. 예, 맞습니다. 딱 4대강 사업 규모랑 뭐 그 정도 액수는 규모라고 볼 수 같네요. 있죠. 예. 이 예비 타당성 대상하는 이 사업이라는 게 일정한 기준이 있죠. 예, 기준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이 500억이 넘는 네. 사업. 그리고 그중에 정부 지원금이 300억 이상인 경우. 정부 지원금이 300억이 넘으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받게 있는데 됐습니다. 그거를 면제해 주겠다. 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면제해 주면. 면제해 주면 이제 그 기준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사업이 나중에 운영돼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거나 아니면 소득이 날 수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 네. 이런 부분을 예비 타당성 검사를 따져보는 하는 거거든요. 거죠. 그렇죠. 세금이 들어갔는데 손해 보거나 아니면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사업 같은 경우는 네. 세금이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걸 따져보는 건데 그걸 면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소득이 없고 계속 세금이 좀 들어가더라도 네. 국가 균형 발전이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걸 그냥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타당성 심사를 하지 않으니까 사업 추진이 빨라지겠군요.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해당 지역들은 아주 반가워하겠네요. 그럼요. 이게 보통 한 수개월 걸려 6개월에서 막 7, 8개월 걸리는 경우도 맞아요. 있어요. 1년 정도 빨라진다고 예, 그러니까. 그 정도 빨라지고 이제 중요한 건 아마도 정부가 이렇게 많은 부분에 이제 예비 타당성 검토를 예외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자리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예. SOC 산업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는 것도 함께 포함된 것 같습니다. 예. 지역 균형 발전을 유독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전했는데 강조했죠. 이렇게 지역에다 돈을 풀어서 지역 발전을 균형적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인 거 맞죠? 그런 취지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제 교통망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 지역에 필요해서 깔긴 깔지만 그게 그러니까 이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용자가 그렇죠. 많지 않잖아요. 그 예. 사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뭐 경제적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그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SOC를 통한 이 경기 부양 예. 정책이다라는 정치권에서의 평가, 정치권에서 이게 총선용 선심성 사업 아니냐라는 이런 논란 앞으로도 이제 계속 될 건데 그렇죠. 오늘 발표 내용 보시고 예. 정치권에서 나오는 반응 좀 보시고 다음 예. 시간에 예. 이거 좀 다시 시간 좀 마련해서 예. 조목조목 좀 따져보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그러시죠.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3년 차 화물연대를 시작으로 노동계가 길거리로 쏟아졌습니다. 밀어줬더니 이제 와서 딴소리해. 노무현 전 대통령 오죽했으면
힘들어서 대통령 못 해먹겠다 이 소리를 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3년 차 민노총이 반발합니다. 최저임금 10,000원, 주 52시간 노동, 노조 할 권리, 대통령 공약 지키라 요구는 당연합니다. 다시 노무현 대통령 시절로 돌아가 보면 정부 길들이기 불법 파업 용납 못하겠다. 노동계가 등을 돌렸고 정권 붕괴의 단초였다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문재인 정부의 고민, 민노총이 버티는 이유 다 있는 겁니다. 집권 3년 차 문재인 대통령 역시 피할 길이 없습니다. 노조할 권리를 들어주려면 파업에 대처할 권리도 들어줘야 합니다. 정부의 친노동 정책이 친노조 정책으로 국한돼서도 안 됩니다. 노무현의 고뇌와 결단, 그리고 문재인의 실력과 결기, 그대로 비교돼 드러나야 할 바로 그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